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306쪽 스바냐서 1장 1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역본과 대조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생을 내려 소경같이 다니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야훼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썩어서 똥같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국가와 민족이 고생하는 사유입니다. 스바냐서 1장 17절 시리즈로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한 달 후쯤 오늘 스바냐서 1장 17절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을 할 것 같고, 세 번째 말씀은 또 한 달 후에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이 부담스러운고 하니 그 설교 주제가 거대 담론일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주제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기획하고 또 추진하게도 됩니다.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제로 가슴에 담으면 그것은 일상 담론입니다. 근데 설교자가 거대 담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격변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것들은 거대 담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좀 동떨어진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부에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다루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일상 담론이 거대 담론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서기가 깨달아지기가 또 여러분의 마음에 품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대 담론을 이렇게 다루도록 또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일상 담론도 이렇게 다루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한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고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국가와 민족이 고생하는 사유를 나눌 때 둘로 나누어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고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고생하는 사유를 이렇게 살피려고 하면 멀리 볼 곳도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말기와 또 대한민국의 초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의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제의 강점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통탄스럽게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호를 없애버리고 국토를 점령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강제 통치가 시행이 됐던 아주 슬프고 비참했던 시절을 우리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왜 국가가 고생했느냐?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북계군의 남침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그것을 6.25 사변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이것을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
국가 전체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정말 역사가 주는 참화 속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들이 휩쓸려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국가가 고생했습니다. 왜 고생했나요?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생하는 사유가 뭐냐? 국력이 약하면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 6.25 사변을 겪으신 분입니다. 6.25 사변 초기에 종군 기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을 물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뼈 때리는 소리를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국가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기도했겠니? 그리스도인들이 6.25 사변 때 얼마나 기도했겠니? 얼마나 기도했겠니? 근데 국가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정말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필히 강군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역설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가 왜 고생하느냐? 국력이 약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왜 고생하느냐?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라크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그 여러 가지 나라의 민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국력이 약하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하면 국가가 개무시당하는 거 국제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약하면 국가가 고생한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양대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북에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에는 유다 왕조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멸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력이 약할 때 국가가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G7에도 초대를 받는 이런 중강국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서면 우리나라가 국제에서 열광과 완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 대우를 받고 있느냐? 국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국력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력이 약하면 정말 국가도 사람 모양 개고생한다.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고생하는 사유가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느냐? 리더십이 약하면 국가가 고생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리더십이 약하면 정말 국가가 고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고생을 한다면 국가의 리더십이 없을 때 고생을 합니다. 국가가 리더십이 있으면 그 나라는 아무리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펼쳐집니다. 그 나라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점차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 약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 우리들이 임진왜란 때 봤습니다. 선조라고 하는 아주 용렬한 군주가 조선 왕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선조예요. 왜군이 아니라 선조예요. 얼마나 용렬한 왕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국민들의 그 아주 그 열화와 같은 지지와 또 팬덤 현상이 일어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해전에서 전사하지 않았다면 선조가 어떤 죄목을 만들어서라도 사약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용렬한 군주였는지 우리들이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왜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중국으로 토끼 띠 뛰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용렬한 왕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양 도송을 벌이는 일은 없다. 그리고 끝까지 결상항전을 했으면 정말 어땠을까? 물론 죽었을 겁니다. 선조는 일찌감치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온 백성이 단합된 모습으로 왜군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격동의 국민의 단결된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리더십이 약하면 정말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결정했던 부시 대통령이나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던 부시 대통령 부자가 한 사람은 이라크에서 한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는데 그때 미국의 리더십이 약했어요. 지금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미국은 결코 이라크에 침공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결코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바깥에서 외곽 때리기나 하면서 전체적인 국제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약하면 국가가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가 고생하는 사유가 뭐냐? 국력이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또 왜 고생하느냐? 리더십이 약할 때 고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이 고생하는 사유가 뭐냐? 국민이 왜 고생하냐? 국민이 왜 고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력이 약할 때에 국민들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정치 원리, 선거 원리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잘했으면 투표해야 됩니다.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잘못했으면 정권 바꿔야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 없어요. 그 정권이 잘했습니까? 지지하십시오.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권이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러면 정권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아주 원리가 간단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특성이 뭐냐면 욕을 대따 바가지로 하는데 근데 욕한 정권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보고 욕했다. 그 사람 다음번에 찍으면 안 됩니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다. 칭찬하니 저절로 나온다. 그 사람 다시 한번 뽑아줘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이 고생하는 사유가 뭐냐? 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시력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으면 여러 가지가 다 보였어요. 뽑지 않아야 될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시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도 훌륭한 일이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지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에 휩쓰이더라. 이런 것이 국민들이 개고생하는 사유의 첫 번째다. 시력이 약해요. 여러분들이 시력을 키우셔서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고생 안 하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40대가 현 정부를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령층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40대랍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40대들이 집을 갖고 있답니다. 아파트값 너무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지하는 거예요. 40대가 아파트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하는 수가 있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 못하겠는 게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다 저쳤다. 그런데도 뭐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욕을 하면서 투표를 하는 게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하는 게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 반대쪽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지난번 선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그게 너무 가뭄에 담비어서 찍었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그래서 이 선거의 흐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빚이 1,000조 늘어났어요. 1,000조. 여러분의 자녀들은 국가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개고생할 겁니다. 지금 일본이 개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서 국가 예산의 반은 국가가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는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 예산이 실속이 없는 게 뭐냐면 엄청난데 양은 엄청난데 반이 이자 갚는 거랍니다. 반이. 그래서 지금 일본이 군사 국방비에 쓰는 돈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근데 일본의 그 경제력이 우리나라의 적어도 4배 정도는 그 규모가 크거든요. 3배에서 한 4배 그 사이에 있는데 그렇게 커요. 근데 국방비는 서로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싶은데 지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담당 관료들이 하는 말이 예산의 반은 이자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자를 더 늘리라는 말씀입니까? 부채를 더 늘려서. 그래서 더 늘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자녀들 큰일 났어요. 이 다음에 그 국가 빚에 다 갚아야 됩니다. 제가 한 신문을 읽다가 얼마 전에 눈물이 이렇게 복받쳐 나오는데 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맥주집 사장이, 여러분 다 아시죠? 맥주집 사장이 20년 맥주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정말 온갖 빚을 다 갚아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뭐 하다가 도무지 안 돼서 폐업 조치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마지막 월급 줬답니다. 그럼 본인은 자살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이제 빚은 좀 남았겠죠. 상당히 은행 빚이 뭐니 이건 갚을 길이 없다 그러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이 그냥 눈물이 얼마나 속을 치면서 나오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로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이런 분이 목사님 되셔야 되는데 죽지 말고 이런 분이 목사님 되셔야 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어떤 맥주집 사장은 목사님들보다 됐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알바생들까지 다 그 직원들 그 마지막 봉급 주고 죽을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그 서글픈 일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 빚 모든 사람들한테 그 25만 원씩은 나눠줄 일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만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지. 표 얻겠다고 수많은 가정에다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망해가는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걸 어떡합니까?
정말 이제 골목에 밥 먹을 때들이 다 문 닫는 그런 처참한 거리를 여러분들이 걷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빚으로 먹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이 고생하는 사유가 뭐냐? 시력이 약하면 국민이 고생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 기억력이 약하면 국민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부의 실정, 폭정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정과 선동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아남아요. 정말이에요. 국회의원들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요, 뭐 요즘은 초선들이 더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냥 대한민국의 그 얼굴들이신 분인데 참 대한민국이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관상을 볼 줄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얼핏 보면 그분들을 우러러볼 마음이 드는 국회의원들 얼굴들이 별로 없어요. 때깔이 좋은 얼굴들이지 국민들이 우러러볼 얼굴들이 아니에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너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악착하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국회의원을 매번 바꾸면 대한민국 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무조건 한 번만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살 거예요. 정치 차려가지고. 어지간하지 않으면 두 번 못해 먹는다. 근데 기억력들이 나쁘셔가지고 언제나 또 몰려다니면서 표 찍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생을 내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경같이 다니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데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소경처럼 장님처럼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저들의 시력과 기억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봐야 될 걸 못 보는 시력, 기억해야 되는 거를 다 망각하는 기억력. 그래서 소경처럼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나 야훼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였느냐면 저들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계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 계산 가지고. 신앙 양심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계산은 되는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까지 되며 그들의 살은 썩어서 똥같이 되리라. 그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그게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데 티끌까지 된다는 건 피를 흘릴 만한,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운드, 다시 좋게 되는 쪽으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살은 썩어서 똥같이 된다는 건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데 보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 시력과 기억력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소경같이 사니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력 좀 제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력 제발 좀 회복하십시오. 시력과 기억력 좋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시죠? 어떤 음식점 주인이 이렇게 벽에다가 김정은 그 얼굴을 올려놓고 찬양하는 문구를 써놨던 거 그거 아시나요? 하도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 철거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기억력이라는 게 이래요. 6.25 사변을 기억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잊어먹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고 뭘 망각하는지, 뭘 보고 뭘 못 보는지 좀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고생해도 싸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소경이니까. 너희들 피 흘려도 보람 없을 거다. 너희들이 설사 죽을지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는 안 온다. 오늘 본 말씀 내용입니다. 왜? 신앙 양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동계산 가지고 사니까. 국가와 민족이 고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에 4살짜리 그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저처럼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는 식으로 막 소리 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이 본당 앞에 이렇게 서서 나가는 그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아들이 딱 와서 그 4살짜리가 아버지 발에끼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흥분하지 마. 4살짜리가 이래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아빠 편이야 이러더랍니다. 4살짜리가 내가 아빠 편이야. 그 아빠 편 나라도 대줄 테니까 아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빠 그렇게 웃으면서 밝게 설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아마 그 꼬맹이가 4살짜리가 그랬나 보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애타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네가 고생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안쓰럽다. 나는 네가 더 이상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 다가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 이렇게 들리게 될 겁니다. 내가 네 편이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내가 네 편이다. 네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냐? 네가 세상에서 소망 찾을 길이 없냐? 내가 너에게 소망을 안겨주겠다. 내가 네 편이다. 위로를 받고 일어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국가와 민족이 고생하는 사유를 들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건강하고 강건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